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의 시대,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내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고갯길로 이어진 산비탈을 타고 있었습니다. 눈두덩이에는 이제 간 눈곱이 났던 정도로 꽤 죄죄한 몰골이었고 얼굴에는 또한 켜켜이 피로가 쌓여 있어 어느 누가 보아도 거지 행색으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을에서 벌어지는 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 남의 집의 마당을 빌리거나 그 집 앞에서 춤판을 벌여 각설이 타령과 광대 노름을 해주고 동량을 받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젊은 풍각쟁이 판쇠라는 사내였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며 광대짓으로 동량밥을 얻어먹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천민 중에 천민이자 사람 근처에 취급도 받지 못하는 풍각쟁이 신분으로는 하루에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새끼는커녕 한 끼라도 입을 죽일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루한 행색에 수척한 몰골을 하고 있던 판쇠는 가는 곳마다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지요. 양반 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중인들조차 이 천민 중에 천민인 풍각쟁이를 사람 대접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행인들은 판쇠를 향해 코를 틀어쥐고는 어이구, 이게 무슨 냄새요? 어디서 두엄이라도 뿌린 것인지 구르기가 말도 못하겠구먼? 예끼 이 풍각쟁이 놈아, 썩 저리 꺼지지 못하겠느냐? 내 놈 때문에 파리가 친구인 줄 알고 이리 꼬이질 않느냐?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꿰터내고는 판쇠를 내쫓기 다반사였습니다. 하이고, 야박들도 하셔라. 예예 갑니다요. 어느 한전이라고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판쇠는 능글맞은 음성으로 이죽거리며 그들을 향해 굽신거리는 모습을 취하고는 자리를 옮기곤 하였지요. 깊게 패여있는 판쇠의 눈두덩이 안쪽으로는 어쩐지 많은 사연이 담겨있는 듯한 형형한 눈매가 숨어 있었으나 비루한 풍각쟁이 사내에 숨겨진 사연이라 한들 어느 누가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판쇠에게 엮여있는 진짜 사연을 들어보니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렇게 무명의 풍각쟁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판쇠였지요. 허디 보자. 오늘은 어디로 발길을 향해 보실끄나? 풍각쟁이의 삶이 가볍고도 고되니 이 맛에 전국을 떠도는구나. 신세 한탄인지 노래구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판쇠는 자신 앞에 이어진 길을 따라 발걸음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판쇠가 기약도 없이 나선 여정길에 지쳐 잠시 풀숲에 앉아 갈증을 이겨내며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산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판쇠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발소리의 근원지로 고개를 돌려보니 불쏘시개로 사용할 모양인 잔가지들을 한아름에다 짊어지고 가던 여인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그녀의 몸은 이미 한껏 땀에 절어 입고 있던 저고리가 달라붙어 춘기가 바짝 오른 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어휴, 정말이지. 무슨 놈의 날씨가 이 모양인지.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아, 얼른 돈 많은 영감네 첩실이라도 들어가 팔자를 펴던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며 창창한 내 인생을 좀 먹고 있어야 되냔 말이요? 뿔이 단단히 난 모양인지 처자의 입에서는 연신 험한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씩씩대며 걷는 모습이 너무도 안 돼 보였기에 판쇠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찌 처자께서 이리 험한 일을 하고 계신답니까? 자, 그 나무찜들은 이리 주시지요.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제가 도와드립지요. 대신에 목적지에 당도하거들랑 물 한 모금이나 적선해 주시면 족하겠습니다요. 그러자 처자는 뱀눈을 뜨고 판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콧방귀를 끼며 답하는 것이었어요. 엄머머? 꼬이라는 부잣집 영감쟁이들은 안 꼬이고
이 무슨 느닷없는 거지 발사계시람?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이거 어디 구걸꾼이나 노름패인 모양인데 거 도와주는 척하며 외간 처자에게 엉겨붙어 수상한 짓을 하려는 속셈은 아니시오? 아이고, 거 초면부터 아주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소리가 터져 나오니 가슴이 미어질 만도 하지만 뭐 구걸꾼이나 노름패가 아니라고 딱히 자신있게 배틀 처지도 아니니 이참으로 면이 서질 않는구만요. 허나 외간 처자에게 함부로 엉겨붙는 망나니 같은 놈은 아니므로 그 점만은 안심해도 좋습니다요. 능글맞은 판소의 대답에 못마땅하다는 눈총을 쏘아대면서도 나무찜을 슬그머니 내민 처자는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지쳐있던 터라 이 무거운 나무들을 언제 집까지 옮기나 한숨이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헌데 마침 그 순간 이리 꺼벙해 보이는 어수룩한 사내가 자신을 돕겠다 나서니 손해볼 것은 없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하여 판쇠는 처자의 나무찜을 대신 울러매고 처자의 안내를 받아 그녀의 목적지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걷는 동안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은연중에 자신을 없인 여기는 처자의 말본세에도 판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처자의 집까지 당도하자 판쇠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는 담벼락 앞에 나무찜을 내려준 뒤 처자에게 갈증을 해소할 물 한 잔을 청했어요. 그러나 실컷 판쇠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집까지 당도할 수 있었던 처자는 안면을 몰수하며 쌀쌀맞게 대꾸하는 것이었지요. 물 한 잔? 여보시오. 댁이 스스로 나서 나를 돕기로 하여 내 어쩔 수 없이 짐을 내어준 것인데 물 한 잔은 무슨 물 한 잔이오? 이 고을에서는 본 적 없는 면상에 거 꾀죄죄한 행색에다 영 수상쩍은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 이대로 관가로 가서 거수자랍시고 발고를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썩 여기서 꺼지던가 하시오. 세상에나 어쩜 이리도 매몰차고 마음 씀씀이가 퍽퍽한 못된 처자가 다 있을까요? 그녀는 한술 더 떠 집안에서 소금 한 줌을 내어오더니 마치 악귀라도 쫓는 듯 판쇠를 향해 뿌려대었지요. 비싼 소금을 땅에 내버리는 것보다도 물 한 잔 내어주는 게 더 아까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자가 제게 보이는 일련의 행태를 고스란히 지켜보던 판쇠는 입맛을 다시고는 몸을 툭툭 털었지요. 어이구, 거 어여쁜 처자께서 인심 한번 참말로 야박하기 짝이 없시다. 허나 뭐 어별 수 있겠는가요? 선심 한번 쓴 셈 치고 이거지발 싸게는 이만 꺼져드렸죠. 그럼 잘 사시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희죽 웃으며 원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천천히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자는 그런 판쇠의 등 뒤를 향해 악다구니를 놓고는 또다시 제 팔자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기껏 선의를 베풀고 대접도 받지 못한 판쇠는 기분이 몹시 나쁠 법도 했지만 이따위쯤이야 늘상 있던 일이라는 듯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지요. 그는 어느덧 아까 전 자신이 쉬고 있던 나무그늘 밑에서 느긋한 자세로 자빠져 휘파람을 불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풍각노름을 했기니를 해결할까 따위를 고민하며 머리를 굴리던 그때 이번에도 판쇠의 귀에 인기척과 함께 낑낑대며 힘을 쓰는 처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판쇠가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루한 행색의 처자 한 명이 머리 위로 무거워 보이는 물동이를 인 채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 모양새가 위태로워 보여 판쇠는 몸을 일으켜 처자에게 다가가 물동이를 받아들었지요. 방금 전 실컷 몸을 써주고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 한 줄 듣지 못했던 판쇠였으나 천성이 남 돕기를 좋아하는 성미였던지 이번에도 그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시커먼 사내가 제 물동이를 앗아가자 처자는 몹시 놀란 얼굴을 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 깜짝 놀랐잖아요. 니시길래 이리 덥석 제 물동이를. 그러자 판쇠는 실랑이를 버릴 기운도 없다는 투로 나른하게 대꾸했습니다. 니고 자시고가 어디 중요하겠수? 김이 남아있을 때 써먹으면 좋지 않소.
내 들어드릴 테니 사양 말고 맡기시오. 아, 그리고 말이오. 내가 먼 여정을 떠나오는 길에 갈증이 심하여 누굴 좀 도와주는 대가로 물 한 잔 얻어 마실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허니 이 무거운 물동이를 대까지 들어주는 품삯으로다가 부디 물 한 바가지만 실례하겠사. 그리 말한 판세는 물동이에 떠있는 작은 표주박을 들어 물 한 바가지를 냅다 들이켜며 탄성을 내질렀어요. 흐아,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아이고 살맛 나는구나. 물맛 한번 기똥차게 좋다. 처자는 난데없이 나타난 판세에게 잔뜩 경계심을 보이다 그의 행동이 조금 거칠기는 하나 자신을 향해 위해를 가해오지 않음을 눈치채고는 경계를 늦추며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판세가 처자에게 물었지요. 헌데 말입니다. 이 고을은 대체 어디 붙어 있는 곳이오? 길 닿는 대로 발을 놀렸더니 도대체가 어디 짝에 붙은 고을인지 내 알아먹을 수가 없구만 그래. 이곳은 탐백골이라고 불리는 외딴 산골짝 조그만 동네입니다만. 처자의 대답에 판세가 그녀를 흘끔 훑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보아하니 이곳의 길이 상당히 외지고 험한데 곱상 맞고 가녀린 젊은 처자가 어찌 겁도 없이 물동이까지 지고 다니는 게요? 그러다 그 고운 얼굴을 보고 흑심을 품은 파적대들이 혹하여 산채로 덥석 데려가기라도 한다면 어쩌려 그러오? 산세를 보아하니 지나는 과객들 털어먹으려 혈안인 놈들이 숨어 있어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지형이구려. 판세의 심드렁한 말투에 처자가 볼을 살짝 굴키며 답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가던 중이었지요. 유일한 수원지라 싫든 좋든 하루에 2번씩은 다녀와야 합니다. 작은 마을이라 우물까지 거리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 우물이라도 없으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거려. 그렇구만. 자, 아무튼 이도 인연 중에 인연이니 앞장서슈. 산에된 도리로 얻어마신 물값은 톡톡히 해야지. 내 댁까지 물동이를 이고 가져다 드리리다. 그리하여 판세는 처자의 안내를 받으며 물이 가득 담긴 동이를 이고는 그녀의 집이 있는 탄백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갯길을 넘느라 겨우목이나 축인 것으로는 잔뜩 시장하실 터인데 욕이나 하고 가셔요. 판세가 처자의 집에 도착하여 부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크게 숨을 고르자 처자가 판세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판세가 이 고을에 들어선 이래로 처음으로 받아보는 친절이자 호의였습니다. 이거 내 처지가 겸양이나 재며 거절할 깜냥이 아니니 내어준다면 참으로 고맙게 얻어먹겠사. 판세가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대답했고 처자는 피식 미소를 띠고는 부엌에 들어가 조촐한 밥상을 차려왔지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처자의 집으로 짐작이 가능하듯 찬이라고는 풋고추와 된장뿐인 보리밥 한 그릇이었으나 쫄쫄 굶고 있던 판세에게는 그야말로 수라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상에 걸터앉아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개걸스레 보리밥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워내고 있자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처자가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뱉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어찌 그리 밥을 빨리 드셔요? 이리도 끼니를 단숨에 해치우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입니다. 마치 1년은 굶은 사람처럼 호탕하시네요. 행색이 떠돌아 다니시는 제주권 행색이신데 그것도 가진 재주 중 하나이신가요? 처자의 말에 판세가 잘 먹었다는 듯이 배를 두드리며 답했지요. 거 내가 보아하니 평생이라고 해봐야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처자 같은데 이런 흉한 꼴이나 보고 지내서야 어디 좋은 일이 있겠수? 처자가 점점 더 이 야생짐승 같은 판세를 바라보며 묘한 호기심을 불태우기 시작할 때에 초가집의 삽장문이 벌컥 열리더니 처자의 아비로 보이는 사내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자의 아비는 선부 출신으로서 현재는 고을 유일의 사공으로 일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커다란 배를 떼지어 운전하는 우두머리 사공인 도사공이나 관에서 설치한 나루터의 사공을 가리키는 진부가 아닌 작은 사선을 운전하고 있는 선인이었지요. 마을 안에 있는 나루를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장만한 배를 운전하기 위해 고용된 사공으로
뱃삭을 따로 내는 대신 봄과 가을에 추렴한 곡식을 도선비로 받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나루 근방의 움막을 겨우 벗어나니 초가를 지어놓고 일이 끝나는 저녁 때가 되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헌데 그런 팍팍한 살림에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던 처자의 아비가 제 집에서 떡하니 자신이 딸과 시시덕대고 있는 외간 사내를 보니 어찌 부하가 치미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허름한 차림의 판쇠를 보고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뭐여? 아니 댁은 위시오? 처자의 아비를 발견한 판쇠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꾸벅 인사하고는 처자를 향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구, 이거 실례. 집안의 가장께서 이리 오셨으니 이 염치 없는 풍각쟁이는 이제 정말로 사라져 보겠습니다. 처자, 그간 참으로 민폐가 많았습니다. 처자께서 베푼 친절, 내 두고두고 잊지 않겠소. 내 한상 잘 얻어먹고 떠나오. 판쇠가 몸을 추스려 일어나 처자의 아비에게 눈인사를 하며 초가를 벗어나려는데 처자가 판쇠를 따라 쫄래쫄래 사리문 밖까지 나오며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땅히 밤이슬을 피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서 눈이나 붙이셔요. 누추하긴 해도 밤이슬 피하기엔 그럭저럭 쓸만하실 겝니다. 정처 없이 다니신다 하셨으니 따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실 테고. 뭐? 아니 정말요? 어허, 이거 참으로 우리 처자께서 얼굴만큼이나 그 마음씨 또한 곱고 어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입니다. 물론 저야 굶주렸던 배도 처자 덕에 든든하게 채운 마당에 몸 하나 닐 천장이 있는 곳을 내어주면 그저 감지덕지 감사할 따름이지만서도 내게 어찌 이리 잘해주시는 거유? 겨우 물동이 하나 대신 짊어진 값치고는 너무 귀빈대접인디? 아직도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돈 한 푼 없는 풍각쟁이 올시다. 판쇠가 반색하며 유들거리자 처자는 대답 대신 싱긋 미소를 짓더니 자신은 연님이라며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처자는 난데없이 제 앞에 나타난 풍각쟁이 판쇠에게 커다란 관심이 동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노발대발하는 아비와는 다르게 그 눈에서 완만한 호를 그리는 눈웃음이 떠나질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녀는 겸양조차 표하지 않고 대뜸 신세를 지려는 판쇠에게 반색하며 판쇠의 손을 이끌어 다시 집 안으로 들였지요. 그렇게 뜻하지도 않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아주 늘어지게 잘 수 있었던 판쇠는 이른 아침을 알리는 공기에 코를 실룩이며 눈을 떴습니다. 덮고 있던 거적대기를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와보니 연님의 아비는 이미 일을 나간 듯 보였고 연님 역시도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향한 듯 보였지요. 본디, 부녀지간 두 사람이 살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로 보이는데 더는 폐를 끼칠 수가 없으니 어서 내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는 허나 이대로 훌렁 떠나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지. 길을 나서기 전 인사나 하기 위해 판쇠는 어제의 우물가로 발걸음을 향했고 망연히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연님이 물을 길러 나타났지요. 어머, 예까지 나오셨나요? 코를 골아대는 모습을 보아하니 한낮까지는 늘어지게 주무실 줄 알았는데 벌써 일어났어요? 덕분에 노숙할 팔자도 벗어나고 참으로 고맙구먼. 이제 슬슬 정말 떠나볼까요? 내 인사나 하러 들러시다. 슬슬 떠나볼까 한다는 판쇠의 말에 연님이 몹시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더니 우물쭈물거리며 자신의 발끝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작은 돌멩이를 톡톡 건드리기 시작했지요. 자, 그럼 정말 감사했소.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나는 이만 떠나봅니다. 판쇠가 손을 흔들며 몸을 돌리자 연님이 잔뜩 다급한 몸놀림으로 판쇠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며 외쳤습니다. 저기요. 저기 말입니다. 정해진 곳이나 일정이 없으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일이라도 도우면서 이곳에서.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흐려지는 연님의 말에 판쇠가 몸을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연지라도 바른 듯 새초롬이 붉어진 볼로 부끄러워하는 연님에게 판쇠는 잔뜩 신이 나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말이오. 사실 안 그래도 갈 데도 없어 막막하던 참이었는데 이리 나를 융숭이 받아주니 내 몸둘 바를 다 몰라버리겠구만. 연님 처자? 내 이 은혜는 결단코 잊지 않겠소이다. 판세가 제 집에서 정착의 뜻을 내보이자 연님은 이를 드러내며 밝게 웃었고 판세는 덩실덩실 사당패에 꼭두새처럼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이리하여 그날부터 판세는 연님의 집에서 기거하며 연님의 아비 일을 도와 사공이를 거들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공은 제 딸이 거렁뱅이를 겨우 벗어난 웬 풍각쟁이에게 콩깍지가 씌어 그를 가까이 두며 살갑게 구는 것이 매우 탐탁치 않았어요. 판세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의 능글맞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뺀질거리는 성미를 지닌 주제에 그 눈빛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쫓기고 있는 듯한 조급함과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내로서 도무지 높게 쳐줄 수가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사공질을 하고 있는 천민의 딸로 태어나 아직 세상 물정에 밟지 못해 그러려니 하여 연님의 변덕이 곧 눈을 떠 흥미를 잃게 되는 때에 판세를 정리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호라비로 연님을 키우고 있던 작금에 자신이 일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딸 홀로 집을 지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거늘 집을 지키는 용도와 사공일을 하며 생기는 험한 일을 떠넘기는 조건이라면 밥값 정도는 하겠다 싶어 판세를 받아준 것이었지요. 그런 사정은 까마득히 모르는 팔자 좋던 판세가 연님의 집에 신세를 진지 한참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장대 같은 비가 세차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일찍부터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잠에서 깬 판세는 젊은 사내의 손길이 닿지 않아 여기저기 엉망이던 집이나 수리해줄 참이었지요. 그리하여 비가 줄줄 새는 지붕이 여기저기를 수선하기 위해 대들보 아래에서 낑낑거리고 있었고 잠시 뒤 그런 판세의 등 뒤에서 연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집이 변변치 않아 여기저기 물이 많이 새지요. 아버지도 이런 쪽으로는 영손재주가 없으셔서 비가 오면 낭패였는데 참으로 든든하지 뭐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 밥값은 해야 사람이지. 아무리 사람 신분 밑에 위치한 천한 풍각쟁이라도 얼추 사람 흉내는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야. 판세가 실실대며 농을 치는 사이 연님이 비가 잔뜩 젖은 옷을 툴툴 털어 소중하게 품에 쥐고 온 보자기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속에는 삶은 닭죽과 탁배기 한 오리병이 들어있었지요. 보아하니 마을 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받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먹기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마저도 판세와 나누어 먹을 심산으로 혹여나 닭죽이 식을까봐 제품 안에 꼭 품고 온 그 마음이 어찌나 갸륵하고 또 어여쁘던지요. 연님이 그것들을 판세에게 내밀며 수줍게 웃었고 판세는 오랜만에 등장한 기름진 음식에 연님을 자리에 앉히고는 정답게 음식을 나누며 포식했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탁배기 한 병을 비우고 떨어지는 낙수 소리를 안주 삼아 몸을 이완하고 있자니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부끄러워하면서도 입술을 굳게 다문 연님이 머리를 디밀며 판세의 품으로 살포 다가와 눕는 것이었지요. 풍각쟁이 판세도 나름 사내는 사내였던지라 여기까지 티를 내는 연님의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겨를도 없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눈에서 불꽃을 튀긴 후 춘심의 화롯불을 활활지 폈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잔잔하거늘 초가 안에서는 천둥번개가 쏟아질 듯한 격정적인 운우의 한 자락이 요란스레 펼쳐졌고 하늘로 솟구쳐 옥황상제를 만나고 땅으로 꺼져 염라대왕을 만난 기분으로 너를 뛰다 눈앞에 잔뜩 보이는 별에 온몸이 나른해져 까무러친 이후에야 초가 안의 난리법석은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포식했고 알맞은 온도의 탁배기 한 병까지 비워낸 뒤 세상 다소곳한 처자까지 품었으니
나라님이 부럽지 않을 팔자로 늘어져야 마땅할 터인데 어쩐 일인지 판서의 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 올리고 원망 가득한 눈빛을 쏘아내며 말이지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판서의 품에 곱게 안겨 배실배실 웃음을 보이던 연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무엇을 하시던 분이신가요? 아무리 보아도 날 때부터 풍각쟁이 팔자를 주신 분 같지가 않아서 그러합니다요. 물론 제가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공의 딸인지라 무얼 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님께서는 어쩐지 다른 사내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세가 잠시 흠칫하며 몸이 굳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내 장난스럽게 대꾸하며 연님의 주의를 돌리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지요. 아니 연님 처자, 내게서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오? 가만 보면 연님 처자도 참 재미난 사람이오. 모두가 기를 쓰고 하대하는 나같이 허름하고 꾀죄죄한 초면의 풍각쟁이 놈에게 이리도 친절히 대해주지를 않나. 또한 극진히 보살펴주지를 않나. 어찌 그리도 자애로운 품성을 지녔단 말씀이신지. 배운 것이 없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소이다. 연님 처자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추어도 연님 처자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두겁을 쓴 짐승놈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그러시오? 아무튼지간에 나 같은 보잘것없는 풍각쟁이를 그리 올려쳐주니 참으로 감개무량이나. 나는 한낱 풍각쟁이일 뿐이니 너무 싸고 돌지 마슈.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제가 아무리 천치여도 서방님이 예사 사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연님이 입술을 삐죽이며 대꾸했으나 판세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첫 장을 쓰게 된 이후 판세에게 완전히 매료된 연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요. 제 아비의 눈을 피해 삼경의 시간이 넘으면 몰래 일어나 판세가 묵고 있는 헛간을 찾아 그와 함께 불같은 시간을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행실이 꼬리가 밟혀 아비인 사공에게까지 들키게 되었으니 발칵 뒤집혀버린 사공의 분노에도 아랑곳 없이 연님은 판세만 감싸고 돌며 그와 혼인하겠다 떼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도 말씀드릴 참이었는데 어차피 일이 들통나게 되었으니 이참에 다 말씀드리겠구만요. 우리 서방님과 저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이이니 서방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내도 싫구만요.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 철이 없고 막무가내였던 여식에게 어이가 없어진 사공이 입을 쩍 걸린 채 황망히 눈만 꿈뻑거렸지요. 그리하여 결국 풍각쟁이 판세는 연님의 비호 아래 꼼짝없이 이 집의 사위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사공의 땅이 꺼져라 토해내는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외동딸 연님을 나무라는 소리가 초가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지요. 어이구, 이 못난 거사. 이 아비가 고을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를 받아가며 사공질을 해대도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팔자인데 하고 많은 사내 중에 하필이면 저런 풍각쟁이 나부랭이를 제 서방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앞으로 무얼하여 먹고 살 작정이냔 말이다. 같이 풍각쟁이로 나서 동냥질이라도 할 셈이냐? 참말로 내 속이 문드러진다 이 말이여. 떼놓고 보면 사공의 말이 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위랍시고 들여놓은 이 판세놈을 보아하니 보통 한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세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이 사공네 집에서 밥만 축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사공 연습을 하기 위해 노를 저으라 하면 허둥대다 물에 노를 빠뜨리지를 않나. 나루를 건너는 손님의 짐을 잃어버려 피 같은 돈을 물어주지를 않나. 그간 어떻게 끼니나 얻어먹고 다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도무지 건설적인 방면으로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호라비로 어렵게 키운 딸 자식을 넙죽 헌납한 꼴이 되어버린 사공의 구박은 날로 심해져만 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님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제 서방을 하늘처럼 받들며 끔찍하게도 챙겼습니다. 참내 잔소리 좀 그만하셔요. 아버지가 암만 그러셔도 제 서방님으로 한번 정한 사람이니 끝까지 지압이구만요. 사공은 외동딸의 처없음으로
꺼멓게 타들어가는 속이 답답하여 가슴을 쿵쿵 망치질하듯 내리치며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가 밖에서 난데없는 초래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리더니 지방사또가 육방관속과 나졸들을 잔뜩 대동하고는 사공내 초가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은 금세 북적이게 되었고 조용하던 마을에 느닷없이 군졸들과 관리의 모습이 등장하니 떠들썩하게 변해버렸지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는 높으신 나리들의 행차에 사공과 연님은 새파랗게 질려버린 사색의 얼굴로 벌벌 떨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상황이 이러한데도 판쇠는 재빨리 튀어나와 함께 고개를 조아리기는커녕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과 더불어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자포자기하고는 엉겁결에 부엌집 풀더미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난리를 떠는 사이 사또와 육방관속이 사공내 안마당에 엎드리며 크게 읍하였답니다. 참판날이 소신 조정에서 나리를 모셔오라는 부름을 받고 당도한 자들이 옵니다. 예, 뭐시라고쇼? 자, 참판나으리, 방금 참판날이라고 하셨습니까요? 참판이라는 말을 듣고 사공이 토끼눈이 되어 중얼거리는 사이 판쇠가 민망함 가득한 얼굴로 헛기침을 킁킁대며 슬그머니 부엌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때는 중종반정이 조정을 휩쓸고 12년간 재위하며 우호사화와 갑자사화를 비롯해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이 폐위된 1506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변덕에 휘말려 억울하게 귀양길에 올랐다가 집사의 도움으로 도망쳐 풍각쟁이로 변장한 채 팔도를 떠돌며 숨어 다니기가 2년째였던 젊고 유능했던 참판 판쇠는 마침내 연산군이 폐위되고 세상이 바뀐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제 발 아래에 엎드려 있던 사또가 몸을 일으키며 지참해온 번듯한 사무관대를 판쇠에게 입혀주니 허름한 풍각쟁이가 단번에 근사한 고위관직의 양반으로 탈바꿈되었지요.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던 한심한 풍각쟁이 사위가 실은 정체를 숨긴 채 유랑하던 참판나으리라니요. 그것도 모르고 그간 있는 구박 없는 구박을 일삼으며 그리 하대를 하였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공이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목숨만 살려달라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제 장인의 굽신거림을 말리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런 난리통을 처음 겪는 통에 예법에 서툴렀던 연님이 미처 충분히 거리를 벌리지 못한 채 엎드려 있자 사또가 그녀에게 걸리적거린다는 투로 호통을 치며 물러나라 윽박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본 판쇠가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어허, 거 무엄하오. 그 여인은 나의 부인 되는 사람이니 썩 예를 갖추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사또의 큰절을 받으려다 말고 판쇠가 뒤돌아 연님에게 손짓하며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부인. 그 구석에 쭈그리고서는 못하고 계시오. 부인도 어서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시지요. 곧 조정으로 불려갈 모양새이니 이참에 내 차근차근 설명드리리다. 내 일찍이 사연을 풀어놓지는 못하였으나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를 극진히 대접해준 부인의 인품과 눈썰미를 진즉 높이 사고 있었으니 이참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겠소이까. 어안이 벙벙해진 연님이 고개를 들어 제 서방인 풍각쟁이, 아니 종이품 당상관직자 참판어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자신이 지아비로 받아들인 판쇠가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참판 어르신, 감히 쇳내 같은 천한 계집이 어찌 나으리의 부인이 될 수가 있겠는지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쇳내가 철없이 그만 귀한 분의 옥체를 몰라 뵙고. 연님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제 머리를 조아리며 어린아가 말을 더듬고 있자 판쇠가
가당치도 않다는 듯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이 다 있다는 말이오. 부인이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모습의 나를 유일하게 귀히 대해준 천혜의 은인인데 그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지 않는 멍청한 사내가 어디 있답니까? 한번 지아비로 정한 서방이니 끝까지 지아비로 여기겠다며 장인어른께 으름장을 놓던 그 당찬 여인은 어디 가셨소? 자, 어서 일어나 제 옆에 함께 서시오. 그렇게 판세의 손을 잡고 일어난 연님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글거리며 그 환한 햇살을 연님에게 내리쬐고 있었다 전해진다는 말을 끝으로 난향야화의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